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른바 추미애 라인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대검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일요일에 전격 발표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삼상시험 결과 91.6%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직원이 쓴 것 같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떠넘기기의 달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시민 수천 명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군합발에 짓밟힌 문민정부의 정치적 한계를 세계를 보다에서 짚어봅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첫 검찰 간부 인사를 일요일에 단행했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보니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인사와 다를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였습니다.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현황 파악을 시작했고 일단 원칙과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선택은 이 지검장의 유임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들로부터 집단 사퇴 요구를 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검 내 핵심 보직인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유임됐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른바 검찰 빅4 중에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신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이동해 서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심 국장이 부임하게 된 서울 남부지검은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인 관련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간부 다수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유례없는 갈등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2기가 시작된다며 박범계 장관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소속 외청 인사라면서 별도의 논평이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두 차례나 만나서 사전 협의했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추미애 장관 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 말입니다. 인사 면면뿐 아니라 방식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기습 발표했고요. 또 윤 총장 의견이 어디에 반영된 건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 때처럼 윤 총장 이번에도 발표 직전에 통보식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협의하기 위해 만난 건 두 차례. 법무부는 두 번째 만남 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윤 총장의 교체 의견이 거부당한 걸로 드러나면서 보여주기식 협의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 간부 중 유일하게 자리를 옮긴 심재철 검찰국장도 검찰 내부에선 외형만 교체일 뿐 민감한 권력 수사를 하는 서울 남부지검을 챙기게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참모진이 유임된 배경에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올해 7월까지 견제를 계속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이 이번 인사를 사실상 통보받아 전임 추미애 장관부터 이어진 패싱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인사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에게 인사 내용이 전달된 건 법무부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향후 권력수사 지휘 과정에서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우리도 요양병원 계신 분들 75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요즘 돌기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첫 임상시험 결과는 일단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맞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이현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대가 2,026명을 대상으로 1 이상을 진행한 결과 이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걸로는 경증과 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남아공발 변이로 인한 경증 예방에 효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고 가을까지 변이에 대처하는 백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당장 이달 말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 75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고령층 효능 논란에 더해 변이에 대한 효능마저 떨어져 백신 신뢰도와 접종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제공과 또 소통을 통해서 접종률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백신 선택지가 없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빠른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100% 중증 환자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접종을 빨리 맞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대거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11월 집단 면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1건 확인됐는데요. 유입원으로 추정되는 나라는 18곳이나 됩니다. 아직 발생 건수가 적다 볼 수도 있겠지만 유입원이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황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유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12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발 37건, 남아공발 9건, 브라질발 5건입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파악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추정 국가는 모두 18개국. 정부는 남아공과 영국, 브라질을 비롯해 5개국과 아프리카 입국자만 변이 감염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10%에서 20%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 조치는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방역 강화 조치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까지 더 확대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더 강력한 방법을 조언합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경을 막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득이죠. 한편 방역당국은 변이 여부를 가리는 방법인 전장 유전체 분석을 현재 질병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변이가 확산될 경우 조사를 맡을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자, 어떤 백신이든 전 세계가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하는 게 코로나 극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려면 접근성이 높고 저렴한 백신이 빠르게 보급돼야 되는데요. 중요한 반전이 생겼습니다. 기대주였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주춤한 반면에 스푸트니크 V라는 러시아 백신이 있죠. 이 3상 시험도 안 거치고 러시아가 접종을 시작해서 불안한 시선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예방 효과가 92%에 달한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임상 3상이 끝나기도 전에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V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Знает, что она работает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Одна из моих дочерей сделала себе такую прививку. 반전은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 NCC 최근 공개한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예방률은 90%를 넘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비슷하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효능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И наша вакцин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3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вакцин в мире с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которая показана в журнале Lancet в 91.6%. 러시아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10,000원 정도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헝가리, 이란 등 21개국이 백신 등록을 하는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스푸트니크 V를 선택지에 넣고 있습니다. 접종 속도가 더딘 유럽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백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중합니다.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be planning to buy the Russian vaccine? 가능성은 닫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백신이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백신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번 설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잘 아실 테고요. 야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면 5인부터는 성묘도 할 수 없습니다. 차례도 나누어 지낼 판국이라 공원묘지, 납골당에는 사람들이 미리 북적거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야외 주차장은 차량들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을 뒤덮었지만 설 연휴 전에 미리 참배를 마치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유골함이 안치된 실내 봉안당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서울시립승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모객이 몰릴 거 우려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내 봉안당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아예 봉안당 밖에 차례상을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봉안당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게 좋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하긴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추모시설도 이번 주말 내내 추모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명절 때 유가족분들이 몰리실까봐 미리 다녀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족이 직접 찾아오는 대신 추모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띄워주는 전광판도 운영 중입니다. 봉안당을 개방한 추모시설도 방문자들의 체온을 재고 비닐장갑을 나눠주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번 설 연휴엔 정부의 특별 방역 지침에 따라 야외에서도 5인 이상 성묘가 금지되고 전국의 모든 국민묘지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갈까 말까 여러분은 결정하셨는지요? 설 연휴는 나흘 남았는데 아직도 귀성길 고민에 빠진 분들 많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광주에 사는 여영일 강신복 씨 부부. 휴대전화 속 손녀 사진을 보는 게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에 손녀를 만나 세뱃돈을 줄 수 있을지 아직도 모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큰아들 가족과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귀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이 올지 안 올지 연락도 지금 확실하게 해주지도 않고 또 음식을 또 명절이니까 장만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보이면 금세 5명이 넘어 방역 지침을 어기게 되는 점도 부담입니다. 좀 울적하죠. 이렇게 명절을 자식들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흘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귀성 여부를 못 정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릴지 안 풀릴지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풀릴 것 같아서 기차표 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못 가지 않을까. 확진자 수는 계속 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숫자가 너무 갑자기 막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가는 표를 취소할 것 같아요. 귀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고민은 열차표 애매율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설 연휴 기간 애매율은 전체 좌석을 팔았던 지난해 설 대비 36%,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추석에 비해서는 85%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까지 치솟았던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미치면서 애매율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400명 안팎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KTX를 중심으로 주요 노선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차로 단 15분 거리인데 천안 사장님은 한시름 놓고 평택 사장님은 막막했습니다. 이 방역 지침이 자영업자들 희비를 가른 주말 김태영 기자가 현장 찾았습니다. 평택 통복시장 근처 막창 가게. 영업시간이 밤 9시로 묶이면서 손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장사인데 거의 손님들이 6시, 7시면 끊겨요. 가뜩이나 힘든데 차로 15분 거리인 충남 천안은 내일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는 소식에 분통이 터집니다. 당연히 뺏기죠. 거기 가까운 거리인데 누가 편안히 가서 먹지 여기서 막 시간 쪼여가면서 먹을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1차 다리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 평택시 행정구역에 놓여 있습니다. 다리 하나 차이지만 천안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밤 10시까지 식당이나 카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연장되니까 손님들도 부담 없이 이제 더 드시고 갈 수 있고 너무 좋아요. 평택과 천안은 공단이 발달돼 두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평택뿐 아니고 이제 경기도권이 다 수도권이 그 시간 제한이 묶이니까 뭐 천안으로 많이 놀러 들어온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데 영업 제한 시간만 달라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의 차별성만 좀 확산되지 않을까. 별반 차이는 없다. 효과는 없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자정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일까지 밤 9시 이후에도 점포 문을 여는 불복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배우 윤정희 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러브스토리로 많은 감동을 줬던 부부인데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실명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치매에 걸린 아내를 남편이 방치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난데없이 올라왔습니다. 백건우 씨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전후 사정을 채널A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채널A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영화배우 윤정희 씨 부부는 애틋했습니다. Spécialement aujourd'hui, je vais prendre tradition. Oui. 바게트 얼마나 자주 사세요, 선생님? 매일. 매일? 아침마다? 네. 색을 먹어야죠. 하지만 윤 씨가 10년 넘게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 즈음입니다. 내가 건망증이 와갖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그런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 씨가 프랑스에 홀로 방치돼 있다는 의혹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윤 씨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딸이 근처에 살지만 본인 생활이 바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홀로 외로이 투병하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윤 씨에게 자유롭게 전화하고 방문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죄수를 면회하듯 횟수와 시간을 정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씨의 건강이 악화돼 연주 여행에 동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윤 씨는 파리 딸의 옆집에서 간병인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의 재산과 신상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있었고 형제 자매측이 제기한 소송은 프랑스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면회 제한은 법원의 판결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물론 개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두 분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공인이니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문화스포츠 이현용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초지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상황인데요. 먼저 누가 왜 올린 건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원로 배우 윤정희 씨는 용담매 중 장녀인데요. 네. 윤 씨의 형제 자매들이 윤 씨를 한국에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게시글을 보면요. 형제 자매들은 윤 씨를 만나려면 3개월에 한 번,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고요. 네.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물론 양쪽 당사자가 있는 문제니까 진위 확인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배우자인 백건우 씨 측의 입장도 알아봤습니까? 네, 한마디로 국민청원은 이 거짓이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윤정희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딸이 사는 아파트의 바로 옆집에서 간병인의 돌봄을 받고 있고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제한된 전화와 방문 약속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이 백 씨와 가족의 인격과 명예훼손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지금 윤정희 씨나 백건우 씨 부부가 워낙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부부가 인터뷰 때도 항상 함께 나타나는 모습은 유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우리 파리 특파원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교민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였다고 합니다. 1976년 결혼 이후 백 씨의 해외 공연 때면 줄곧 윤정희 씨가 동행했었다고 하고요. 인터뷰 때는 42년 된 결혼 반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예. 그때 왜 이 반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특별한 건 아니고, 네. 단순히 이게 뚱뚱하잖아. 네, 네. 너무 가는 것보다는 안에 이제 사인. 많이 이제 날짜하고. 그러니까 저 때가 2018년 12월이었는데 저 때는 주변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고 또 두 분이 대중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나선 것도 이때쯤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달 전인 2018년 11월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시상하는 영평상에서 공로상을 받을 때였고요. 1967년 청춘극장으로 데뷔해서 지난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를 끝으로 무려 320편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때도 남편 백건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정말로 이렇게 제 남편 연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저께 서울 도착했거든요. 백건우 선생님도 좀 무대 올라오시죠. 저보다도 더 영화를 좋아하고요. 영화 광이에요. 자기 올라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모습만 보였었는데 이후에 윤정희 씨 병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듬해 1월 윤 씨는 모친의 별세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당시 파리에서 취재진이 만난 백 씨는 윤 씨가 한국에서 잘 치료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건우 씨와 가까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형제 자매들이 윤 씨를 잘 돌보지 않고 재산 문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씨 형제 자매 측에서 납치하듯 프랑스로 데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백 씨 측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은 소송으로 번져서 지난해 11월 프랑스 2심 법원까지 갔는데요. 법원이 백 씨와 딸 백모 씨를 윤정희 씨의 재산과 신상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배우자와 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락하게 지낸다고 판단해서 백 씨와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다시 불거진 이번 논란은요. 윤 씨 동생들이 패소한 지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법원의 판단에도 양측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정황이 있으면 저희도 보도를 할 거고요. 두 분 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잖아요. 사실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불필요하게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윤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신비주의, 검은 티를 입고 직접 제품 시연에 나서기로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가요, 목숨처럼 여기던 가치라죠. 깜짝 발표 전에 비밀을 깬 협력사에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곤 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과 전기차를 만드는 걸 논의 중이다. 이런 설이 돌면서 주가가 훅 올라갔었죠. 애플 측이 발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다 엎어버리기는 힘들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안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애플이 현대, 기아와 전기차 논의를 최근 중단했다는 제목입니다. 지난 3일 CNBC에 이어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애플카 공동 개발이 청신호라고 보도했지만 같은 날 블룸버그에선 우선 멈춤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현지 유력 언론의 보도가 엇갈린 건 애플의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비밀주의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유산이지만 협력사엔 공포의 대상. 비밀 유지가 깨질 때마다 협력사에 건당 수백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갑질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은 물론 협력사들까지 모두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의 논의를 이어갈 거란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데다가 현대차 그룹은 그런 시장에서 타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과 같이 수백 개의 부품이 아니라 전기차는 15,000개에서 18,000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안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 관계는 어렵다고. 이런 가운데 연초에 애플카 협력설이 불거지자 현대차 그룹이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밝힌 8일을 하루 앞둔 상황. 공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브랜드 있는 입지 괜찮은 신축이라서요. 많이들 살고 싶어하는 곳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곳 상가 상인들이 피부에 발진이 났다, 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채널A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특정 브랜드, 또 특정 아파트 상가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상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온 조서영 씨는 최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학원을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피부 한 겹풀이 다 벗겨졌었거든요. 네, 수강생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버진 핀 것처럼. 조 씨는 환기시설이 없는 상가 건물 구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8개 점포 중 5개 점포 상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피부가 까지기 시작하고 갑상선에 이쪽에 이제 혹이 1cm가 있다고 해서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눈이 붓고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해서 상인들은 환기시설이 없다 보니 점포에서 나오는 악취와 독성 물질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점포와 점포로 퍼진다고 주장합니다. 콘센트 구멍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품 냄새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측정한 결과 악취는 기준치의 60배, 독성물질은 3배를 웃도는 걸로 측정됐습니다. 대형 병원 전문의는 이 감정서를 바탕으로 질병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피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빌딩은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아파트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상가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다른 아파트 상가도 공용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환기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올해는 모이기 힘든 상황이라 설 밥상 민심이라는 게 있을까 싶긴 하죠. 다만 야당으로서는 선거 전 맞는 명절 그대로 흘려보내지는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 사표를 막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했고 책임 회피도 했다. 이런 의혹을 연달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찬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초 국회에 2차례 허위 답변서를 보냈는데 두 번째 답변서를 두고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김 대법원장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김도읍 유상범 의원에게 허위 답변을 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서 그랬고 두 번째 답변은 직원이 쓴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책임 회피성 변명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짓말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또 당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며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소속 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내부 판단입니다.
발의한 탄핵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홍찬욱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늦은 후회. 네. 자,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누굽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옆에 김명수 대법원장 얼굴도 보이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 요즘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과는 더욱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겁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거짓말과 허위 공문서 발송은 탄핵 사유라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참 그런데 인연이 묘한 게 그 안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을 받을 때 도움을 줬었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난 2017년이죠. 20대 국회 때만 해도 여소야대였죠. 그렇군요. 민주당과 법력권을 더해도 130석으로 과반이 채 안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김 대법원장 인준 반대하면서 40석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줬던 겁니다. 자,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40석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 싶은데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대표였잖아요.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 당시 논란 끝에 자유투표로 결정했는데요. 국민의당에서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인준안 가결 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국회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됩니다. 당시하고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알래스카가 어때서? 자,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로 만들고 있죠. 반면 경쟁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한마디 했는데요. 지난 2일이죠.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기자들과 만나서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알래스카에서만 한다, so what? 이라며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리라고 맞받았습니다. K방역처럼 기본소득이 세계적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난데없이 알래스카가 소환이 됐군요. 그래서 자, 민주당이 또 다른 대선 후보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꼽히는데 이 지사가 정 총리 말을 좀 반박하는 것 같은 글을 남겼어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 3일 외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고 포퓰리즘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를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오늘 SNS에 가능한 일을 하는 게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면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자고 응수했습니다. 자, 이게 이 지사가 일종의 프레임을 잡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대주의 열패의식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자신은 안 가본 곳을 개척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경쟁자들은 그 반대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그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철저하게로 정해봤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 앞으로도 좀 국민을 위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엔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시민 수천 명이 독재 반대 시위에 나섰는데 군부는 인터넷도 SNS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국민 영웅이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웅산 수치. 수치의 문민 정부는 왜 위기에 빠진 건지 세계를 보다 유주원 기자가 분석합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8년 전 방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주도해 미얀마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국민을 가족 삼아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수치 고문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한계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We have a military-backed civilian government, but I'd like to make that path as short as possible with everybody's help. 그로부터 2년 뒤 수치 고문은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를 이끌고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완전한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부 때문이었습니다. 문민정부의 첫 개혁 대상은 군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육군 참모총장과 국군 기무사령관 경질을 시작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습니다. YS는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대적인 하나회 출신 인사들을 경질하며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회 척결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영국의 식민 지배와 소수민족 내전 등을 겪어온 미얀마 군부는 달랐습니다. 지난 2008년 군이 주도해 만든 헌법만 봐도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25%는 군부에 자동 할당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직계가족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수치 여사의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영국 국적입니다. 미얀마 문민정부의 한계는 로힝야족 사태 때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치 고문이 군부의 소수민족 탄압을 사실상 묵인한 겁니다. Can there be genocidal intent on the part of a state that actively investigates, prosecutes, and punishes soldiers and officers who are accused of wrongdoing? 그럼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여당을 지지하자 군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하고 파리도 비슷하지 않도록 도와는 나를 비싸우라. 이번만 강하면 피부 땀으로 좁아서 오시. 그래서 뭐별로지, 저로 뭐별로지. 하나 그들 교감을. 그리고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날에 맞춰 군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어제 3,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혈 충돌은 없었지만 군부는 SNS와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 뭔가 핑계를 대거나 해서 진압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미얀마에서는 요즘 이 노래가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88년) 유행했던 더스트 인 더 윈드를 개사해 부른 겁니다. 자택에 갇힌 수치 고문이 그를 따르는 시민들이 꺼져가는 미얀마 민주화 봄을 살려낼 수 있을지. 세계일보다 유주은입니다.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돌던 시기 중국 당국은 사태를 은폐했지만 목숨 걸었던 내부 고발자들 있었습니다. 리원양, 최초의 내부 고발자였던 젊은 의사, 아직 잊지는 않으셨죠. 리원양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건강한 사회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1년 전에도 지금도 중국 당국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현아 특파원입니다. 건물 옥상엔 철거용 장비가 올라가 있고 인부들은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철근을 내던집니다. 对，他是从29号早晨7点，当时这个开的，这块在哪边？这里边干了好几百个警察，然后还有这个主管。 4년 전 빚을 내 어렵게 마련한 3층짜리 작업실은 당국의 결정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곳은 원래대로라면 리원양 의사의 추모 작품들이 전시됐어야 하는 공간인데요. 철거 작업이 진행된 지금은 이렇게 건물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왕펑시는 베이징시와 불법 건축 여부를 두고 몇 년째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 전시회를 그만두란 만류를 어기자 갑자기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说你这个展览不能做，他李文亮一听这个事件，国家就是想淡忘他，乐太史，而且你做这个展览呢，就是说很多的媒体关注你。 지난 2019년 말 사스 의심 환자가 입원했다며 코로나19 존재를 처음 알렸던 30대 안과 의사 리원량. 유언비어 유포자로 낙인 찍혔던 그는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뒤에야 뒤늦게 열사로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사망 1주기인 오늘도 공식 행사 없이 SNS에만 추모 행렬이 몰렸고 우한 열사 추모공원엔 한때 리원량의 이름만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你看，就说李文亮医生这种管控，同时言论自由对于中国人来说，对一个正常的国家来说，它是多么的重要。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회색빛 장막에 갇힌 도시가 어딘가 음산하게 느껴지죠. 오늘 아침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뒤엉키면서 인천 지역은 오전 8시 기준으로 가시거리가 30m에 불과했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무난한 공기질을 회복할 텐데요. 대신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파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다시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은 날씨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설 연휴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